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 국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이 짐이 곧 국가인 왕정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적으로 좋습니다. 발전적으로 좋습니다. 네, 같이 건강 챙기세요. 네, 그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예, 6.3 지방선거 오늘로 꼭 한 달 남았습니다. 광역단체장의 여야 대진표도 완성되면서 선거 연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14곳, 이 거물급 정치인이 대거 출마하는 미니 총선급 판이 짜였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 민심은 누구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까요? 또 누구에게 든든한 힘을 실어줄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세 분 모시고 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도 모셨습니다. 자,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 실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정권 교체 이후에 첫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선거마다 그 선거를 관통하는 이른바 시대 정신, 키워드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경제면 경제, 혹은 국정 안정, 아니면 권력 견제. 자, 관점에 따라 다 다를 텐데 먼저 이번 선거는 뭐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예. 이게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 1년 뒤에 치러지는 선거니까 2018년 지방선거하고 비슷해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텐데 이미 내란이라든가 이런 건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눈에 잘 안 드러나지만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을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전초전. 예, 이게 여야 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여당은 여당 안에서, 야당은 야당 안에서 이 지방선거 이후에 누가 주도권을 질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주목받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선거 결과들도 좀 달라질 수 있는 하나로 결집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이번에 공천해놓은 걸 보면 16개 그 광역단체장들이 컨셉이 딱 드러나지 않아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간에. 그만큼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당도 전당대회 그 방향이 잡힐 것 같고 야당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윤 시장님, 네. 키워드. 키워드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예.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애초에는 이제 호남, 충청, TK 지역까지 지역 통합으로 해서 이제 지방선거니까 그런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그거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호남밖에 통합이 되지 않았고 그 전선은 좀 많이 식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견제냐 힘 몰아주기냐가 보편적인 축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힘이 워낙 세가지고 거기다가 힘을 더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에너지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견제 축으로 보자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워낙에 이제 지리멸렬한 게 있고 뒤에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지방선거 공천보다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국민의힘이 좀 강경 보수 혹은 조금 퇴행적인 그 라인업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또 견제 힘도 그렇게 세게 모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조금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결국은 야권은 각계 전투식으로 싸우려고 할 것이고 그래도 여권은 우리 여당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전체 큰 전쟁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이냐 각계 전투냐. 네. 예. 원래 선거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이제 평가거든요. 뭐 야당이 어떤 이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선거는 이제 그렇게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특히 또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도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경향들이 이제 어느 국면에서 매우 심해졌고 한국에서 이번 선거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도 평가 또는 야당 뭐 여당에서 얘기하기는 야당 심판론. 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원래 선거는 정부에 대한 일방 평가지만 쌍방이 서로 평가받는 또 더 나아가 쌍방이 또 견제 심판받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갖는 이제 키워드다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쌍방에 대한 심판. 예, 제일 궁금한 게 역시 뭐 이번 선거의 승패겠죠. 물론 선거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아서 뭐 하루에도 뭐 당락이 엇갈릴 수 있지만. 지금 시점이라면이라고 이제 가정을 좀 하고 한번 전망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 16곳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우리 네, 저는 이제 뭐 여론조사가 일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변동 가능성이 여전히 크긴 합니다만 또 대중이 또 워낙 바빠서 뭐 바로 항상 의견을 바꾸는 것은 또 아닌 측면이 있는데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대한 광역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17개였는데 이제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서 16개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한 13개 정도, 13개 정도는 여당이 이제 우세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13곳 민주당 우세. 예, 예. 한 곳 정도는 확실하게 야당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 예. 그 사이에 이제 2개 또는 더 두세 개 정도가 뭐 경합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전반적인 구도를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 이제 결과를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구도를 나눈다고 한다면 뭐 그런 흐름 정도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세 곳은 어디입니까? 경합 보이는. 영남 지역이 영남 수밖에 지역이. 없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윤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윤 대표님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예, 예. 흔히 이제 저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한 달 후에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 받는 게 있고 또 오늘 선거한다면 어떨 것 예. 같으세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후자라고 한다면은 경북은 국민의힘이 뭐 안정적으로 우위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오히려 대구보다는 부울경 중심으로 해서 좀 경합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부울경 중심으로. 네네. 예. 한 달 뒤를 예측하자면은 제 생각에는 이 선거가 이제 누가 이기냐 지냐에 떠나가지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뭐 한 15%, 20% 이렇게도 막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가진 않을 거다. 물론 이제 야당이 많이 추격을 할 텐데 그게 판이 뒤집힐 만큼 될 거냐, 모자랄 거냐는 뭐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달 뒤에 가봐야. 예, 예. 예. 예, 뭐 오늘 뭐 투표한다면 확실한 우위는 국민의힘은 경북 하나 아닙니까? 예. 나머지는 뭐 여론조사에 다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달 뒤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하면 예. 조금 그 경합지를 저는 두 분보다는 좀 넓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부울경도 그렇고요. 세 군데. 그 대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원, 서울까지. 아, 강원, 여기가- 서울까지요? 예, 여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10에서 한 12% 정도 밀리고 있는 지역은 좀 그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샤이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무당측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경합의 그 내용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5% 안쪽에서의 그 치열한 접전 이렇게 본다면 경합지는 그래도 그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 직전에 두 번의 선거에 비추어 보면 정권 초기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좀 여당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예, 예. 이번 선거의 특징이기도 한데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지표가 지금 다 각각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예. 뭐 정확하게는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입니다만 뭐 조사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만 대체로 한 65% 내외로 높은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평가는 지금 30% 미치고요. 제가 쭉 선거를 경험해 보면 긍정평가가 55를 넘고 부정평가가 35 미치면 이 구도가 인물과 이슈를 지배하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여당이 압승을 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경북 하나만 빼고 다 쓸어야 되는 선거입니다. 예. 정당 지지율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조사에는 15%까지 나온 것도 있고 되게 20%고.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건 선거 해보나 마나 국민의힘이 안 되겠다 이런 건데 요 지표는
앞에 지표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분들도 좀 지지를 하는 것 같고 정당 지지율은 장동혁 대표로는 선거 안 되겠다. 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가 반영된 조사 같아요. 그런데 후보 간의 그 가상 대결은 이 두 개의 지표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도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디커플링 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호 후보가 디커플링 되고 있고 아주 이례적인 선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구도를 얘기할 수 있는 뭐 대통령 긍부정 평가라든가 여당 찍을 거냐 야당 찍을 거냐 이런 거하고 후보 경쟁력이 디커플링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 같은 선거의 문법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권은 전체 전쟁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우리 편 다 뭉쳐라, 니네 편 다 뭉쳐라. 우리의 최고 장수는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판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고 야권은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오세훈 대 정원호의 싸움이야. 예를 들어서 뭐 박형준 대 전재수의 싸움이야 라고 쪼개려고 할 겁니다. 그 에너지가 계속 갈 건데 제가 지금 여권의 부정적인 팩터를 하나를 보자면은 뭐 경제라든지 이게 갑자기 뭐 안 좋아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한다는 거 제가 이제 뭐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대한 평가를 떠나가지고 사실 큰 선거 앞두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거거든요.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이걸 한다면은 뭐 판이 뒤집힌다 안 뒤집힌다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여당에 불리한 이슈라는 것은 여당 분들도 다 인식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타격은 감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야권 지지층 내지는 이른바 뉴이재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야권 지지층은 뭉치려고 할 것이고 뉴이재명이라 하는 분들도 마뜩치 않게 생각할 게 분명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키워내느냐. 그리고 반대로 야당은 아까 장동혁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재보궐선거 라인업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임무를 해야 돼. 이 지역 같은 데는 지역에 또 기반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대안이 없어라는 식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뭐 요즘은 정부에 다 영향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팩터들이 또 경합하는 거. 각각의 이제 후보들의 경쟁력 외에도 양측의 이 부정적인 팩터들이 경합하는 게 또 관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유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대담 뒷부분에 다시 한번 좀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이제 대통령 원래 이제 대통령 우리가 지지율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뭐 일을 잘하니까 잘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그 지표에서의 대통령은 60% 나오는데 왜 어느 후보들은 이제 40% 나오냐는 건 이제 지표의 특성은 좀 이제 다른 측면이 이제 있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 높이 평가받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뭐 국정 안정론대, 뭐 정권 견제론 이런 프레임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총선에서는 많이 맞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국정 안정론이 아니라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해 왔어요. 왜냐하면 지역 같은 경우 지역을 살림을 맡은 사람을 뽑는 것인데 일종의 이제 투자 개념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투자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인기가 좋다면 여당이 상당히 이제 성과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지난 정권에서 초반에 실시된 선거에서 나타나고 심지어 지방선거는 최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는 중반에 치러진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선방하는 경우들이 이제 최근 선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뭐 그 수준까지 후보들의 지지율이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많은 지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후보들이 그래서 대통령 마케팅을 슬로건 등의 거의 광역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격전지 혹은 그 결과가 가장 주목되는 것이 어딘지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윤 시장님부터 여쭤볼까요? 여기 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순서로 예.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윤 시장님 생각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요즘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 그리고 민주당도 여기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곳이 부울경 아니겠습니까? 부울경, 오히려 대구보다도 부울경이 더 뜨겁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게 보이긴 보여요. 결집이. 그리고 부울경의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은 각각의 약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이 되는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통일교 이슈로 해서 법적인 부담은 벗었지만은 정치적인 부담은 지고 있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전재수 후보가 부산 북갑 지역에서는 매우 소구력이 있는데 이 부산 동부 해운대라든지 좀 보수적인 이 부산 지역까지도 전체. 이렇게 예. 큰 인물이 되느냐에 대한 게 있고 경남 같은 경우에 김경수 후보가 뭐 인지도도 높고 경남에 기반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지사직을 수행하다가 그 드루킹 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 받아서 예. 그 옥고를 치르고 다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예. 큰 또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것이고 울산의 김상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인데 말하자면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전반적인 그 울산 지역의 지지층하고 화학적 결합이 되고 있는가 그 약점들이 있는데 워낙 당세가 셀 때는 그 약점들이 가리워져 있었는데 선거가 본격화되고 나니까 그 약점들도 올라오면서 각각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예, 거죠. 예. 거기다가 뭐 뒤에 이야기도 자세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국힘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로 인해 가지고 그게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예. 효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예. 자, 우리 윤 시장님 부산 부울경을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서울이죠. 서울. 예, 예, 그러니까 뭐 아마도 이번에 뭐 전체적인 숫자로는 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예. 그래도 서울을 못 가져오면 과연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 장동욱 대표도 이번 선거 자기 거치는 서울 부산 선거에 달려 있다. 그렇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울경은 아무래도 조금 지난번 총선 때도 전재수 후보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됐거든요, 민주당으로. 예. 역풍이 불면서 마지막 결집을 해서 예. 그렇게 되고 영남은 마지막 그 결집이라는 게 늘 일어나니까 결국 서울인데 서울에는 이번에 그 민주당이 5명의 광역단장 후보들을 현역을 다 날렸어요. 배제시켰어요. 그렇죠. 예,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11명 전원 재출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 하는 선거인데 그런 면에서 구청장 출신의 후보를 낸 경우는 서울시장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주로 이거 지금 대권 주자라든가 총리급, 뭐 중량감 있는, 당대표 예, 이런 분들이 검은 주로 나왔죠. 나왔는데, 그래서 예. 5번째 서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구청장 출신 이 싸움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경기도가 승부는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들 다들 예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는 김동연이 아니고 추미애 후보를 민주당이 냈지 않습니까? 예. 여성 가점 10%까지 주면서 말이죠. 당대표까지 지냈는데 예. 그리고 뭐 이 광역단장 선거는 아니지만 교육감 후보도 안민석 전 의원을 뽑았어요. 거기 상대는 임태희 교육감이고 예. 약간 경기도가 조금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지 민주당이 전체적인 판을 조금 영향을 다른 지역에도 미칠 수 있게끔 짰기 때문에 수도권 그것이 서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저는 서울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마찬가지 저도 뭐 서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격차가 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어디든지 이제 여당이 뭐 월등한 좀 우위를 보이는 조사 결과들 많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선거, 나아가서 자산 선거의 특성을 너무 강하게 펼치거든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80% 육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25개의 자치구인데 단독으로 과반 넘은 데는 10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이 합치게 되면 더 득표를 많이 하기도 하는 지역들이 많은 겁니다. 예, 예. 투표율이 80%일 때. 근데 투표율이 만약에 낮아진다고 했을 때 투표장에 나온다고 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더 걸린 분들은 투표장에 더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강벨트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건 부동산 벨트인 상황인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이제 많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을 쟁점화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 이슈가 막판에 불거지게 될 경우엔 지금 후보들의 격차가 뭐 2자릿수 이상 나는 경우가
지금 한 자릿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비교적 경쟁 구도로 막판에 가서는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이제 서울이다. 그래서 서울이 좀 주목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역별로 한 군데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수의 야성 대구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지, 뭐 대구가 정말 확 디비질 건지, 먼저 저희 KBS 여론조사 결과부터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죠. 김부겸 후보가 38%, 추경호 후보 31%. 김 후보가 오차 범위를 지금 근소하게 벗어나면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추경호 후보가 정해지면서 결국 이 보수층은 결집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많고요.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도 30%에 이릅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셨는데, 자, 대구시장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 시장님. 네. 설명 안 드려도 복잡했던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주호영, 이진숙을 컷오프 시켰는데 주호영, 이진숙이라는 분들은 대구의 그 보수 진영에서 보자면은 주호영은 가장 중도를 상징하고 이진숙은 가장 오른쪽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 컷오프를 한 거는 제가 선회하자면은 예. 한쪽만 쏠려가지고는 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쪽을 치고 가운데를 남겨놓으면은 양쪽을 다 모을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 정치인 중에서 뭐랄까 공격형이라기보다는 수비형, 안정형, 경제 전문가 이런 쪽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예. 김부겸 후보하고 뭔가 이렇게 파이팅 있는 싸움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후보 간에. 근데 국힘이 어떤 전략을 쓸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조금 경제 중심으로 안정적인 쪽, 조금 중도적인 쪽으로 갈 것이냐. 예. 혹은 추경호 후보의 그 빈자리, 재보궐선거 나오는 쪽에 이진숙 후보가 예. 공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수 한번 다 뭉쳐라. 뭐 김부겸은 원래 민주당이고 우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강한 오른쪽 캠페인을 벌일 건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성공할지 여부는 정말로 모호하고 도거든요. 예. 중도로 했을 때도 질 수도 있죠. 그럼 어차피 김부겸도 중도 컬러가 강한데 그 중도로 붙으면은 되지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반대로 그 강한 보수 전략을 쓸 때는 완전히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고 따라잡을 수도 있고 지금은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워낙 이제 격차가 컸던 상황들이 일단락되면서 지금 약간 좁혀진 상황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 전까지는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이제 인물들을 우리 손으로 뽑게 해야지 왜 중앙당에서 이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이제 결정하느냐라고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매우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약간 정리가 되면서 좀 그곳은 사라진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어쨌든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부분들, 그다음에 현안들 뭐 대구 경북 통합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신공항 관련한 문제들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통령이나 여당이 좀 힘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측면들이 이제 있어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뭐 김부겸 후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캠페인을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매끄럽게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는 못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초반에 보게 되면 어떤 국민의힘을 바로 이제 비토하는 메시지를 낸다든가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자기들 삶과 같이 해온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개인들의 삶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민주당 지도부들이 대거 출동해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거기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의 이 예. 지역의 정서가. 그런 부분들 좀 정교하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캠페인을 추가적인 좋은 국면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좀 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남은 것은 어쨌든 그 두 후보의 그런 캠페인에 따라서 뭐 결과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니까 예. 이거는 뭐 그 국민의힘의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결국 민주당한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제 경북 하나 빼고는 15대 1로 나올 거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결과는 2006년도에 전북도지사 하나만 열린우리당이 이기고 다 넘겨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재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변수가 생겼죠.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공소 취소 특검 예. 이것이
지금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뭐 추경호 후보도 뭐 수사를 받고 그랬는데 이쪽은 특검에 재특검에 종합특검까지 계속 가고 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항소 포기도 하다가 이제 공소 취소단 취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 1995년도 그 지방선거 때 예. 노무현 후보가 부산시장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예. 문정수 민자당 후보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괜찮았는데 그때 서울에서 DJP가 손 잡으면서 지역 등권론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지역 등권론이라는 게 호남과 충청의 연합인데 영남에서는 뭐 악영향이죠. 그러니까 그때 신문 만평에 어떤 게 있었냐. 노무현 후보가 서울로 무전을 치는 겁니다. 아군이 쏜포탄에 내가 맞았다. 근데 예. 이번에 그런 만평이 있다면 김부겸 후보가 무전 칠판이에요. 아군이 쏜포탄에 내가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개되는 양상이 특히 대구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지금 김부겸 민주당을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거기 상당한 접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두 분들 이제 공소취소 특검이 예. 이제 선거의 막판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보수의 결집을 이제 그런 측면들인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영향을 뭐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지금은 보니까 한 지난 1년 동안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역풍이 없는 이제 정치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제 여당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좀 중도층들한테 반감을 가질 만한 사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있는 것이 이제 거의 없는 시대가 됐는데 사실 그것은 뭐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역풍이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오다가 벽에 부딪혀야지 이제 역풍이 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벽 역할을 제대로 된 이제 야당이 서 있냐의 문제인데 지금 야당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역풍이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이것이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 등 이 국민의힘의 지금 리더십이 상실된 무너진 상황이 다시 정비가 되느냐 이 측면이 이제 역풍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느냐 또 보수층의 막판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와 연동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제 뭐 국민의힘 상황이라든가 조작 기소 특검 문제 좀 뒷부분에서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낙동강 벨트의 격전지 부산시장 선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저희 K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여론조사는 이제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32%로 전재수 후보가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말이죠.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격차가 20%포인트로 더 커졌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자, 꽤 큰 격차인데 자, 이 여론조사 결과 먼저 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선 가능성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조사입니다. 예. 그 당선 가능성이라는 거는 후행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응답을 하는 건 그 전에 발표됐던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후보가 다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지만 전재수 후보가 더 당선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게 이제 박형준 후보 지지하는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거는 예. 약간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 전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은 지난번에도 낙동강 벨트에서 상당한 정도로 민주당이 할 것으로 전망되다가 총선 때도 예.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전재수 후보 한 군데만 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몇 분이 됐었는데 그만큼 마지막 보루가 아니냐 낙동강 벨트에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도 이제 뭐 윤태곤 시장이 말했지만 후보들이 약간씩 조금 흠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구속되어 있는데 전재수 후보는 지금 나와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산 민심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런 것들도 저는 좀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은 지금 나오는 숫자보다는 경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금은 좀 벌어져 있지만. 왜냐하면 제가 총선 때부터 보면 낙동강 벨트가 상당 정도 민주당이 할 것으로 봤는데 시간이 흐르면 확 갔거든요. 한쪽으로 결집된 예.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딴 걸 다 떠나서 보면은 부산의 박형준 시장의 전반적인 이미지라든지 부산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안정적이고 예. 합리적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은 부산 스타일의 뭐 좀 죽도 밥도 아닌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초반에 삭발하고 예.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좀 불식시킨 것 같고 그리고 전재수 후보는 여당의 강한 후보입니다만은 전재수라는 사람은
나이도 젊고 좀 언더독의 이미지가 있고 원래 스타일도 조금 괄괄한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초반에 한동훈 후보랑 붙어가지고 그 까르띠에 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예봉이 탁 꺾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그 두 사람의 캠페인이라든지 양쪽의 이제 역량들의 승부로 계속 진행이 되고 되고 갈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하정우, 한동훈이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하정우라는 사람은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북구 선거는 조금 차치하고라도 전재수 후보가 북구고 해운대라든지 부산에 조금 이제 동북권에 약점이 있는데 하정우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AI고 스펙도 좋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동북권에서의 약간 침투력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북구 선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리고 근데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동훈 후보 덕을 본 건 맞습니다, 분명히. 근데 앞으로 박형준 시장이 지금 캠페인의 상황을 보자면은 강경 보수라든지 이쪽하고 좀 개혁적 보수를 다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선거는 이제 다 그러하죠. 그거는 뭐 잘하면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제일 큰 정체성은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물론 1번이겠습니다만은 반한동훈으로서의 정체성도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산시장 선거라든지 물론 부울경 다 통합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국민의힘이 한동훈도 꺾고 우리 선거도 이기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겠냐?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뭘 우선순위로 될 거냐? 아니 우리 선거 이기는 게 중요하고 뭐 한동훈이 되든지 안 되든지는 후순위다. 로 판단할 건지 이거는 이제 박형준 알겠습니다. 시장보다는 장 대표한테 달려 있겠죠. 부산 북구감 얘기도 조금 이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에 의한 지역 발전론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사실 보여주는 지표가 대구 여론조사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격차가 처음보다 좁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통일 후보가 통일교 스캔들이 있어요. 먼저 법적으로 무혐의 되고 하지만 논란은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두 자릿수 가까이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자체가 먼저 평가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좁혀진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뭐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가고 또 이제 북극 항로에 뭐 이제 이렇게 출발지가 부산이 되면서 다시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들이 사실은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막판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보수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과의 불확실성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번 선거는 이제 특이하게 많은 이제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데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데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의지라고 합니다. 투표 의지, 투표 의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진보층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의지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보수층의 투표 의지보다 높아요. 원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층의 투표 의지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는 이 낮아져 있는 보수층들의 이 투표 의지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거가 후보들의 지지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제 과제인 측면이어서 이것을 해내느냐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전에 우리 윤 부산도. 실장님이 언급을 하셔서 이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가 이 부산시장 선거 결과도 좀 영향을 줄까요? 캠페인에서 영향을 주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주목되는 이제 대선 주자급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이 이것이 이제 모범답안인데요. 그러면 상대 후보와 맞대결을 하지 않고 좀 태급이 높은 부산시장 후보와 대결을 하고 또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니까 참여했으니까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제 거론을 하게 되면서 캠페인을 크게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모범 답안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렇게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초반에 주목도는 가져갈 텐데 과연 이제 이것이 전체 선거 국면이 뜨거워질 경우에 지금까지는 대구 북구갑의 한동훈 후보나 다른 분들의 캠페인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14개의 지역이고 광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때처럼 초반 집중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윤영 실장이 말한 것 동의를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그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론이 굉장히 좀 있고 특히 부산은 절박하거든요. 그 절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낸 분, 그래서 부산 발전을 좀 가져와야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그게 여론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의 여론조사들이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 지금 이렇게 한쪽이 기울어져 있을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 거고 보수층들은 아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고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과표집이라고 하는데 한쪽은 과대표집이 되고 한쪽은 과소표집이 돼 있는데 그럼 이 과소표집돼 있는 분들이 뭐 장동혁 대표가 저러니까 우린 투표하지 않을 거야, 이럴 거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과 아까 한동훈 후보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디커플링 되지 않고 가면서 커플링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일에 커플링 된다면 박형준 시장과 그 한동훈 쪽은 우리가 그 보수와 국민의힘이 가야 될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라고 결론이 같이 나지 어긋나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그 명피의 바람이냐 아니면 사선의 경륜이냐. 역시 K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43%,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2%. 정원호 후보가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를 넘어서 두 후보 간 격차보다 많았습니다. 자, 박 대표님. 여론조사 상으로는 지금 정원호 후보가 1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구청장 출신의 이제 후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그 다른 동네보다 이제 그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심판론을 들고 나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어하기 급급합니다. 그거는 이제 중앙당이 만들어놓은 지금 그 이 정부발 부동산 이슈에 대한 그 오세훈 시장의 질문과 답변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여기지만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그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것도 답을 해라.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 정원호 후보가 지금 수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제가 보고 있는 변수는 뭐냐면 이걸 이제 이번 선거의 그 키워드를 전당대회 전초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과 이재명 대통령 측과 정청래 당 대표 측이 원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선 때는 원팀이었지만 뭔가 예.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 전당대회는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원호 후보는 누가 픽을 했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띄워서 만든 겁니다. 예. 그전에 뭐 박주민 후보 이런 분들이 좀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상당한 부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있는 선거가 이 서울장 선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타격을 좀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테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원호 후보를 당선시켜야 될 동인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원팀이었지만 지금 선거는 균열이 있는 선거기 때문에 그 선거가 저는 미칠 변수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큰 정치적인 것보다 우리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노련하고 안정적이고 지금도 예측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일찌감치 그때는 조금 부담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보면은 되게 똑똑한 거죠. 일찌감치 끊어내가지고 디커플링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는 부산, 오늘 대구 간다는데 또 거긴 뭐 시끄러운데 어쨌든 서울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온단 말이죠. 이 선거를 닫아놓은 선거로 만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정원호 후보인데 정원호 후보는 언더독이고 나이도 젊고 구청장이니까 좀 뭔가 액티브한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이렇게 안정적이라고나 할까 여당 선거하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꼭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정원호 후보가 처음에 출마 선언을 할 때는 내가 되게 세련되게 보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맞는 거지 이 사람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출마 선언을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수동을 만든 사람으로서 지금 핫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강의 동쪽에 있는 성수동에서 한강의 서쪽 변에 있는 물레동도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많아서 핫한데 그렇죠. 이 한강을 횡단해가지고 서울을 강남과 강북이 단절된 도시가 아니라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의 컨셉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를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옷도 너무 이렇게 정치인같이 입으시고 캠페인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분들도 차라리 뉴 이재명 대통령 이걸 타고 가면 맞는 것 같은데 싶은데 뭐 유시민 씨라든지 박원순 전 시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이제 포진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선거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 후보가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저로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왜 보수적이냐, 경기도에 비해서 왜 보수적이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실제 이제 인구 구성에 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50대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70대의 비율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거 때는 60대 70대의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비중이 많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보수적 정서가 이제 강한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남아있는 40대, 50대의 진보적 성향층이라 하더라도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한 3, 4억 정도 있던 집값이 한 이제 10년도 안 돼서 막 15억, 20억 가까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사실 사회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약간 다른 분들이에요. 부동산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세금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투표에서 보수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투표를 하게 해왔던 겁니다. 최근 선거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격차가 크지만 일정 부분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서울이 다른 데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 먹혀요. 현안이 너무 많고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근데 서울은 사실 완성된 도시입니다. 뭔가 이제 대단한 것들이 들어올 필요가 사실은 꼭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야당이 제법 된 거예요. 야당일 때 처음 될 때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이 아주 크지 않은 상황에서 또 부동산 이슈가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지금 이제 경쟁 구도의 가능성, 좀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약간 생각됩니다. 좀 보탬을 하면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 박원순 시즌 2가 될 거라고 정원호를 박원순하고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구도에서는 오세훈 대 박원순 구도에서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호 후보 측이 그 인사나 이런 면에서 그걸 강화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후보가 리스크가 있다면 오세훈 시장의 리스크는 익숙한 리스크고 너무 익숙하다. 네. 사선이나 있으니까. 그리고 정원호 후보는 불확실한 리스크예요. 불확실하다. 과연 구청장 후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아주 국제적인 도시인데 이거를 맡아서 성동구하고는 사이즈가 다른데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익숙한 것과 불확실한 것 사이에서 익숙한 거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캠페인 전략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 쪽의 캠페인이 조금 더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 효과적이다. 이걸 전환할 수 있는지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곳에서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미니 총선급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제일 뜨거운 지역 중 하나가 역시 부산 북구 갑이죠. 3파전을 가정한 저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민주당 하정 후보가 30%, 국민의힘 후보로 경선 치르게 될 박민식 전 장관 25%,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24%입니다. 뚜렷하게 앞서는 후보가 없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지역별로 사흘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부산 북갑은 4월 27일부터 이틀간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부산 북구갑 하정우 후보가 정치권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른바 그 손털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이 여론조사 뒤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그 14곳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그 대구 달성 하나 빼고는 13곳이 민주당. 그렇죠. 예. 그러니까 13개를 다 가져와도 민주당은 본전이에요. 예. 근데 한두 군데라도 잃으면 타격이 아주 크죠.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타격이 큰 데가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4가지 면에서 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패배한다면 첫째는 부산 유일한 지역구예요. 이 전재수 의원 지역구가. 이걸 뺏기는 거고 두 번째는 소버린 AI AI 3강 만들겠다고 하면서 데려간 AI 수석인데 이거 얼마 안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부담되고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일
하정 후보가 패배했을 때 한동훈이다 그 상대가. 그러면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한테 패배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번째는 실제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정원호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픽인데 추천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기는 이재명 대통령 나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업.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끌어낸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두 분이 만나 설득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전당대 전초전으로 보면 이 패배는 만일 패배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의 타격으로 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타격이 있는 선거인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3강이 팽팽한 것으로 돼 있지만 예, 예. 저는 저 선거라는 게 속성상 가면 어느 쪽으로 기울거든요. 예. 지난번에 부산 수영인가요? 그 장해찬 후보가 원래 경선 후보로 됐다가 후보로 됐죠 그때. 근데 공천 박탈되고 무소속 출마한다 그럴 때 거의 3강 구도처럼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10%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걸로 정현호 후보 쪽으로 표가 다 몰렸어요. 예, 예. 선거란 건 속성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지만 누가 2등으로 해서 하정우 후보의 상대가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한쪽은 좀 기울어질 수가 있다 저렇게 보죠. 예. 어떤 이 지역 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 하정 후보가 지금 이제 1위로 나오는 결과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그 해당 조사들을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부산시장 선거는 누구를 지지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전재수 후보에 얻는 그 지지율만큼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뭐 예. 긍정적으로 보자면 상승의 여지가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계승자로서 후광을 충분하게 또 다 받아 안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시지만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3강 구도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여론조사에서는 이 합의 100%라는 거거든요. 한 명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지지율만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지 될 수 있는데 작은 지역 캠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꽉 조여지는 시간이 갈수록 조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과연 한쪽이 빠져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보수 후보들 대상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조사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유독 보수층에서는 반대한다는 기류가 제법 나와요. 단일화에 대해서. 왜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 압도적이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보수층 내에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기류가 의미 있게 나오거든요.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지 않게 나오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제 어떤 후보가 단일화가 됐을 때 충분하게 이제 표심을 던질 것인지 이 부분도 이제 어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수 후보 매우 측에서는. 복합적이고 두 분 말씀에 제가 조금 보태보자면은 단일화 반대층, 국민의힘 중에 단일화 반대층이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가까운 분들일 예. 거예요. 그분들이 숫자는 작지만 단단하죠. 근데 한동훈은 어차피 거기를 보고 하는 캠페인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 예.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공소 취소라든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뭐 한동훈 아니냐 이런 식의 캠페인의 방향을 가져갈 것이고 하정우 후보는 말씀하신 거 저도 똑같이 봅니다. 근데 이게 전재수 후보가 지금 자기 선거가 바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북갑에서 매일매일 하정우 손목을 붙잡고 다니면서 우리 동생입니다. 뭐 제 형님입니다. 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데 하정우 후보가 단독으로 이걸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 상당해요. 예. 그거 정도는 되겠지만은 더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을 것인가? 여기는 그러니까 각각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약점은 뭐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과 한 열흘 보름입니다만은 하정우 후보보다 한 보름 정도 먼저 내려와서 잽싸게 이제 전입 신고도 하고 지역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에 대한 평가, 정치적 평가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캠페인을 잘하고 있다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 가가지고 바로 큰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악수하고 손잡으며 저 여기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완전히 낮아지는 자세로 예. 하고 있고 그리고 박민식 후보의 강점은 유일하게 지역 사람이라는 건데 물론 하정우 후보도 사상부니까 뭐 거의 같죠. 지역 사람이라는 거하고 보수 정당을 업고 있다는 건데 박민식 후보의 약점은 본인이 스스로 난 이제 북갑 끝났다라고 해서 분당 뭐 영등포 거쳐서 예. 서울 강서까지 강서까지. 갔다가
슬그머니 이제 다시 내려간 것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하나가 박민식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뭐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사람 안 보고 당만 찍는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 국민의힘이라는 후광 효과가 이제 장동혁 대표의 문제로 해서 좀 흐트러지는 거. 그리고 이 부산 북갑을 둘러싼 곳을 보면은 여기 뭐 서병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한동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옆 지역들 김도읍, 조경태, 곽규택, 김대식 이런 인물들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좀 우호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을 그대로 박민식 후보가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이 그 당조차도 쪼개서 들어갈 것이냐 이런 식의 변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 후보가 강점은 뭐였냐면 2008년에 처음에 국회의원 나올 때는 예.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전직 국정원장 2명을 사법 처리했던 그런 걸 갖고 나왔는데 예. 그런 이미지는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 더가 있기 때문에 딱히 내세울 강점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죠. 예. 자, 그러면 이 재보선 열기 뜨거운 지역 한 곳만 좀 더 보겠습니다. 평택을입니다. 예, 뭐 사실상 5파전인데요. 지금 여론 흐름도 좀 특정 후보의 우위 없이 치열한 접전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조사입니다. 김용남, 유이동, 조국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후보들의 지지율이 비슷해서 지금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긴 좀 진짜 많이 복잡해요. 더 김용남 복잡합니까? 후보가 예.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 있다가 개혁신당 있다가 그리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는 아마 다른 후보들이 잘 안 나가려고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랑 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가 이 후보를 우리 후보로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그 김재현 진보당 후보는 그 울산시장 선거하고 좀 연동되어 있거든요. 울산시장을 민주당이 좀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김종훈 그 진보당 후보가 구청장 출신으로 상당히 기반이 좀 있어요. 이 문제가 단일화해서 상당히 지금 꼬이게 지금 돼 있는 문제가 좀 있고요. 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거의 가긴 했는데 사실 평택보다는 승부를 보려면 부산을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전재수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계속 얘기할 때부터 여기 내려오지 말라. 그런 신호를 계속 보냈던 것 같고 그 얘기는 또 조국 후보가 얘기했어요. 오지 말라니까 내가 못 갔다. 근데 평택을 갔는데 이게 또 가자마자 평택군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실수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지역을 잘 모르고 뭐 KTX 관련된 실수도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고덕지구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좀 사는 데는 다 젊은 부부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그 학부모들일 텐데 조국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입시 비리 의혹, 그 의혹이 아니라 뭐 사실로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문제가 얼마나 그 소구력이 있을 거냐. 그래서 좀 그러나 이제 뭐 이름값은 워낙 뭐 대선 주자급으로 있는 거니까 유이동 후보는 어쨌든 지금 그 여건이 분열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지역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이 강점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지금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고 이분만 이제 평택분인데 그 점이 있어서 여기는 지금 민주당이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의석인데 지금 이게 단일화가 잘 안 될 때 저는 정말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이 점은. 네, 저도 참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어렵고 재밌는 게 우리가 6월 3일 선거를 떠나서 보더라도 제가 지난 총선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경기도로 봤을 때 원래 경기도의 전통적 정치 중심은 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분당 판교하면서 성남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것 같다가 요즘은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원래 과거에는 이 지역들이 재미없다고 했는데 용인에서부터 용인, 이천, 오산, 평택 그리고 이제 동탄이 화성이죠. 화성으로 이어지는 남부의 말하자면 반도체 신도시 벨트들입니다. 여기의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이제 동탄 모델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이제 펼쳐지는 것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번 선거에 이제 특수성이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이동 전 의원이 센 사람이에요. 평택이 고향인데 평택에서 그냥 살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그냥 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의원, 도의원 출신이 아니라 3선 의원 지냈고 정책통이고 보수 진영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인물로 꼽히는 분인데 당에 이제 좀 눌려져 있단 말이죠. 예. 유이동 의원이 조금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럼 유이동이 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조국하고 김용남한테는 또 각각 단일화의 압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부산의 한동훈 후보도 비슷합니다만은 조국 후보가 여기서 민주당을 손을 들어주고 사퇴한다는 건 제가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김용남 후보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뭐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렇게랑 포함해서 보수 진영에서 온 뉴 이재명의 또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예. 이분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대통령하고 조금 가깝게 정치를 해야 되고 전당대회라든지 다음 총선까지도 뭔가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선거에서 전통적인 이제 구민주당 세력을 상징하는 조국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 그것도 제가 잘 상상이 예.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봐야 할 것 같고 아까 이제 윤희용 대표께서 이게 지금은 주목도가 높지만은 전체 판이 벌어지면은 주목도 낮아질 거다.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분명히 부산 북갑 이야기할 땐 평택을 이야기가 나올 거고 예. 평택을 이야기하면 북갑 이야기가 나올 거고 조국 이야기하면 한동훈 이야기하면 조국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서로 판을 키워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5명의 주자가 오자구도 나오는 것도 이제 많이 있지만 의미 있게 지지율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보기 힘든 그래프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1, 2, 3대 3명의 후보가 20%대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도 흔히 보기 힘든 매우 특이한 상황이어서 단일화가 이제 될 가능성 안 될 가능성 다 상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예.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가 되는지 여부가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와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간에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의 조건들을 갖추면서 다시 또 단일화할 수 있을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예. 불확실성이 커서 예. 뭐 단순한 예측하기는 좀 힘든 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분 다 조심스러우십니다.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질문 답변 우리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선거까지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변수가 뭐가 될까요? 먼저 윤 선생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리 둘 짚어봤는데 예. 남은 게 이게 커질까 작을까는 하나는 여권의 공소 취소 그리고 예. 야권의 지금 재보궐선거 라인업에서 다시 또 뭐 윤어게인이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조금 얼굴이 안 보여야 되는데 윤어게인 이야기 나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 두 예.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그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하는 게 그 상당히 야당에는 호재가 되고 여당의 악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얼만큼 파괴력이 있을지 이제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장동훈 대표의 거칩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까 윤희용 실장도 얘기했지만 작동하려면 장 대표가 이선 후퇴 뭐 당대표 그만두지 않더라도 예. 그 선대위에서 조금 역할을 줄여갖고 그 지금 공소취소 특검이 그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부를 새로 만든다면 저는 그거는 또 선거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죠. 예. 지금 어쨌든 큰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경쟁 구도로 치러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 오히려 정부 여당 평가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잘 작동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는 이제 어쨌든 지나간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또 심판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어떤 쇄신 뭐 리더십의 다시 새로운 구축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해내느냐 여부 이것이 어떤 경쟁 구도로 선거 치러지는지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대담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세 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한 달 뒤에 펼쳐질 민심의 지도 한번 미리 그려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